네, 안녕하세요. 이경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도 한 일주일 정도 여유가 있고 이제 중등은 이제 모의고사 반으로 이제 개강을 하게 됐는데 일단 인강 선생님들한테 먼저 좀 전달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 인강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첨삭을 받으셔야 되시는 선생님들 올려주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제 월요일 날 이제 강의가 업로드가 되는데 이제 강의가 업로드가 되면 업로드된 그 다음 주까지 저한테 답안지를 PDF로 보내주시면 돼요. 네, PDF로 보내주실 때에는 YKA 스페셜 골뱅이 네이버닷컴 저희 그 시험지에 보면은 바로 위에 주소가 메일 주소가 있어요. 이 메일 주소에다가 이제 선생님들이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월요일까지 보내주신 답안지를 취합해서 제가 인강 선생님들 피드백 날짜를 공지를 할 거예요. 월요일 날 그 18시까지 이제 보내주시면 되는 건데요. 18시 이후에 네,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받으시는 요일은 이제 화요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 그 다음 날 이제 피드백을 받으시는데 피드백 일정에 대해서 업로드가 되는 사이트는 그 다음 바로 밑에 보시면 www.yka.kr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업로드를 해주시면은 피드백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주소까지 이제 선생님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1대1 첨삭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월요일 날까지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첨삭 일정과 주소에 관련되어져 있는 일정 사항들은 yka.kr 그 사이트에서 선생님들이 첨삭 일정 메뉴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반,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 이 반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복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선생님들이 가장 그 문제를 푸셨을 때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아는데 문제를 틀리는 경우예요. 내가 이 개념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문제에서는 틀린 부분이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경우예요.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에 적용하지 못하고 틀린 부분.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자체를 다시 한번 선생님들이 풀어보시면서 내가 이걸 왜 틀렸는지를 선생님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개념에 대해서 내가 미흡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 개념을 본 지가 좀 오래된 경우인지 아니면은 이 개념에 대해서 내가 문제를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인지 그러면 이 제재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기출 문제를 돌아가셔서 기출 문제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지를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는데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요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왜 틀렸는지를 복습하시는 이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시고요. 자, 두 번째 경우는 이제 모르는데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몰라서 틀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이 그 개념을 다시 한번 기본 이론서에서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모르는데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 이 개념을 잘 몰랐는데 운으로 이제 맞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모르는 거라고 선생님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르는 문제이고 모르는 제재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한번 기본 이론서에서 선생님들이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실 때, 푸시고 이제 오답 노트를 만드실 텐데, 이때 오답 노트를 만드실 때에는 맞는 문제하고 틀린 문제 두 가지에 대해서 모두 다 더블 체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에도 다시 한번 기본 이론서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개념, 정의, 장단점, 특성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암기하시고 들어가시는 이런 확인 작업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연도별 기출문제를 이제 선생님들이 풀어보시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선생님들이 답을 거의 지금쯤이면 외우고 계실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답을 거의 외워서 선생님들이 답을 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이 복습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가 이거를 왜 맞췄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답이 왜 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항상 이유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맞춘 이유와 이 답이 되는 이유를 문제 사례하고 적용하시면서 설명하실 수 있을 정도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자꾸 틀리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7, 8월 달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3월 달부터 형성평가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암기가 됐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틀리는 문제들, 이런 경우들은 이제 선생님들이 시험장에 가져가실 요약 노트를 아마 만드실 거예요. 그런 요약 노트에 반드시 그 개념을 넣어 놓으시고 다시 한번 반복 학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공부가 또 지금 시기에는 선생님들이 마음이 잘 잡히지도 않을 거고 공부도 잘 안 되는 이런 시기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일 때는 공부가 잘 안 될 때, 그러니까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이 잘 안 될 때에는 내재적인 동기를 높여주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암기가 내가 충분히 됐다라고 하는 제재들이 있죠. 내가 자신 있다라고 하는 과목이나 아니면 법총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들춰보시면서 내적 동기를 좀 올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잘 안 되는 과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환을 시켜 놓으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요, 이제 선생님들이 새로운 것을 뭐 다시 한번 새로운 것에 대한 개념을 안다 이런 시기는 아니에요. 지금 이 시기는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기본 이론서로 다시 돌아가셔야 되는 시기거든요. 항상 공부하실 때 기본 이론서를 놓치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공부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요약되어져 있는 노트 이런 것들, 뭐 서브 노트, 단권화 노트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언제 필요한 거냐면 임용시험장 들어가기 직전에 선생님들이 빠르게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자 할 때 그때 필요한 자료들이지 지금부터 서브 노트나 단권화 자료에 대한 것을 암기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들이 기본 이론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생님들이 돌아가셔서 공부하시는 시기입니다. 1월 달부터 기본 이론 서에 충실했다가 점차적으로 내용을 확장하고 그 다음에 7, 8월 달부터 다시 선생님들이 기본 이론서로 돌아가시는 시기예요. 그래서 기본 이론서만큼 기초를 단단하게 선생님들이 잡아 놓으시면은 어떤 적용 문제가 나와도 선생님들은 고득점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공부 기간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공부 기간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또 불구하고 기본 이론서하고 그 다음에 기출에 나왔던 제재들 있죠. 이런 제재들에 대한 것을 기본 이론서에서 확인하시고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꽤 되세요. 6개월 만에 합격하신 선생님들, 4개월 만에 합격하신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보통 지금 이 시기에 새로운 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즉 100%의 시험 문제 비중 중에서 교수님들이 70%는 기출 문제 제재에서 다시 문제를 내시고 30%에서 새로운 것을 이제 추가해서 문제를 내시는데 그 30%를 맞추려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그 70%를 맞추려고 공부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비중을 두시고 좀 선생님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학 같은 경우는 한 20점 정도, 그 다음에 전공에 관련된 게 한 80% 정도 되죠. 그리고 그 80% 정도 되는 80점 정도 되는 범위 내에서도 보면은 특학이라고 하는 것이 비중이 가장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중이 가장 높은 것부터 선생님들이 투자 시간을 좀 확보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육학 같은 경우도 지금 선생님들이 뭐 어느 정도 1월 달부터 공부를 해오셨기 때문에 잘 쓰시겠지만 그래도 2-3시간 정도의 투자 시간은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학도 2-3시간 정도 기본 개념이라든지 논술을 쓰는 방법들에 대해 선생님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학에 관련돼서도 공부 비중을 한 7-8시간 정도로 좀 넓혀주시고 그 이외에 좀 시간이 좀 여유가 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법총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기본교육과정에 관련된 것들, 교육과정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까지 한 번씩 쭉 읽어보시는 시간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과정은 아마 선생님들이 계륵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선생님들이 익숙하게만 눈에 단어들을 익숙하게만 해놓으면 돼요. 그리고 이 교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키워드들 위주로 정리만 잘 해놓으시면은 아마 시험장에서 뭐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선생님들이 단어 정도로는 쓰실 수 있을 정도로 문제는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 모의고사에 관련되어져서 복습을 하실 때 주의점들과 그다음에 인강 선생님들 그 첨삭하시는 방법까지 이제 제가 안내를 해드렸고요. 선생님들 또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카페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이제 보도록 할 건데 오늘 아마 자료가 두 가지가 추가적으로 나갔을 거예요. 하나는 해설서 자료가 하나 나갔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대표 첨삭 자료가 하나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 첨삭 자료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보시면서 그다음에 문제에 대한 해설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의사소통에 관련돼서 문제가 출제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에서도 작년에 이제 선생님들 고은 교수님 책이 새롭게 개정이 돼서 3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3판에 나온 그 책을 가지고 교재를 가지고 이제 문제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1번 첫 번째 문제 보시면은요. 아예 그 카테고리가 문제에 나와줬어요. 그래서 이런 항상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흔들리지 않아야지만 문제 풀 때 인출이 빨라지거든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지적장애 학생의 발화 후에 교사가 적용할 수 있는 언어 자극을 위한 목적으로 언어 중재 기법을 사용한 대화의 일부이다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1번 문제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요. 발화 후 교사가 적용할 수 있는 언어 자극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선생님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고은 교수님 책으로 공부를 하셨으면은 명시적 오류 수정부터 시작해서 반복하기까지에 대한 그 전략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보셨을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문제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은 사용된 기법의 명칭을 쓰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사용된 기법의 특성을 쓰는 거예요. 특성을 쓰는 건데 이때 특성을 쓸 때 선생님들이 뒤에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까지 잘 봐주셔야 되겠죠. 가에서 사용된 기법의 특성과 비교해서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로 이 문제에서 동그라미 2번에서 중점적으로 물어본 것은 나의 사용된 기법의 특성을 물어보는 거지만 쓰실 때 나의 사용된 기법의 특성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가에서 사용되어져 있는 기법하고의 비교를 가지고 특성과 연결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였어요. 자, 가를 보시면 나 조라고 학생이 말을 했고요. 이제 교사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어른들한테 말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지라고 해서 학생이 이 명료와 요구 상위 언어적 교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 언어적 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아동이 발화한 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오류의 유형을 보인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수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그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목표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제시를 해주게 되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정확한 형태의 코멘트를 제시를 해주면서 학생들의 그 목표 발화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코멘트의 제공. 자, 그 다음에 나를 한번 볼게요. 자, 그림책을 보면서 여기 큰 호랑이가 있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호랑이가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학생이 아 벌려라고 하는 어휘 오류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교사가 입을 크게 벌리고 뭐 하고 있지라고 하면서 목표 어휘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재 전략을 지금 사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에서 적용한 것은 이끌어내기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발화 후에 교사가 적용한 교정적 피드백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는 교정적 피드백에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에는 상위 언어적 교정과 그 다음에 이끌어내기 이렇게 두 가지 전략이 적용이 됐음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이끌어내기에 대한 특성을 써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가의 특성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는 상위 언어적 교정에 대한 특성과 그 다음에 이끌어내기의 특성을 같이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 언어적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내기는 언급한 것을 완성하게 하거나 올바른 언어 형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사가 입을 크게 벌리고 뭐 하고 있지? 라고 하면서 질문을 지금 해주고 있는 형태로 답안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이제 우리가 가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작성을 하실 때에는 이런 힌트나 코멘트를 제공해 준다 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가서 특성들을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받으신 해설서 자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해설서 자료를 보시면 자, 먼저 1페이지에 첫 번째 줄에 발화 후에 교사가 적용할 수 있는 언어 자극 전략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것으로 들어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줄, 옆에 문장을 밑줄 치도록 할게요. 교사의 피드백은 아동의 언어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들어가 있죠. 이런 언어 자극 전략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 뭐다? 아동의 언어 능력의 증진이다라고 하는 키워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시면은요, 아동의 오류에 대한 교사의 발화 모두를 무엇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들어가 있어요. 피드백이라고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발화 후의 언어 자극 전략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또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교정적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교정적 피드백의 유형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들어가 보시면은요, 명시적 오류 수정부터 반복하기 전략에 대한 것까지 들어가 있게 되는데, 명시적 오류 수정에서는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첫 번째 줄 끝부분에 키워드가 들어가 있죠. 올바른 발화를 직접 제시해주는 형태이다.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상위 언어적 교정에서는 자, 첫 번째 줄 끝에 밑줄 칠게요. 오류에 대한 힌트를 주거나 정확한 형태에 대한 코멘트, 정보나 질문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이런 키워드. 자, 그 다음에 고쳐 말하기 들어가 있죠. 자, 고쳐 말하기는 말의 일부나 전부를 수정해주는 형태이다. 여기에 밑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명료와 요구하기는 명료한 요구하기에서는 이제 목적이 뭐냐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발화한 경우에 우리가 적용해주는 피드백의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밑줄만 칠게요. 아동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발화를 하였을 때 발화를 다시 한 번 반복하거나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여기에 밑줄만 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끌어내기에서는요. 정확한 형태를 발화하도록 유도하여 제공하는 피드백. 그래서 여기에서는 형태를 발화하도록 유도하여 제공하는 피드백이다라고 하는 키워드 체크하시고, 자, 반복하기에서는 잘못된 발화 부분을 반복하여 말해준다. 잘못된 발화 부분에 대한 반복, 여기에 밑줄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정적 피드백의 유형에 관련된 거는 저희 그 기본 이론서에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제가 그 강론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지고 온 거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K고등학교 교사들의 대화 내용이다. 기억에 들어갈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병명을 써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니은에 들어갈 내용 한 가지를 써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기억을 보려고 하니까 김 교사하고 양 교사하고 김 교사 이 두 사람의 대화의 전체를 이제 선생님들이 봐주셔야 돼요. 자, 전체를 보려고 보니까 첫 번째 학생 제이는 기억으로 수업 도중에 멍한 상태를 보이는 발작 증세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발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선생님들이 카테고리가 들어가서 지체장애 쪽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체장애 학생들 중에서도 뇌전증에 관련된 유형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뇌전증의 유형은 이제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부분 발작과 전신 발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된다라는 것. 자, 그 중에서도 굉장히 짧은 시간의 정도로 이 발작 증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키워드가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루에도 이러한 증상이 수십 회씩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 단서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단서만으로도 선생님들이 부재발작이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을 텐데 그 밑에 이제 양 교사하고 김 교사 말을 보니까 더 명확한 근거들이 또 들어가 있게 되죠.
자, 공허하게 주시하거나 눈을 깜빡거리거나 감대성 경령의 특성이 나타날 텐데 이런 특성들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특성들도 확인을 했지만 전조 없이 나타나고 아무래도 수업 시간에 발작 증세가 나타나니까 학업 성적도 떨어지게 되더라. 라고 하는 근거들이 나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김교사의 말을 보면 우리가 부재 발작에 관련되어져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고, 시험 문제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학업 성적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 학생들에게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는 대처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또래 도우미를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것으로 선생님들이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것은 부재 발작으로 답안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박 교사하고 또 양 교사의 대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박 교사와 양 교사의 대화를 보니까 이 학생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다? 소아 당뇨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다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시절에도 놀림을 당해서 병을 숨기려고 하고 상처를 입어서 소외감도 느끼고 그래서 사회적인 심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소아당뇨는 근본적으로 완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장애 대상자로 우리가 선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소아당뇨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무슨 관리가 그리고 무엇에 대한 절제가 요구가 되느냐? 혈당에 대한 조절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혈당 조절. 왜냐하면 여기에서는요, 이 학생이 그 고혈당증인지 저혈당증인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얘가 그렇기 때문에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들이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간단하게 선생님들이 찾아주실 수 있었겠지만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것은 이 소아당뇨 학생들의 특성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특성은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고혈당증에 관련된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저혈당증에 관련된 거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자, 만약 고혈당증이다라고 하는 것이 시험 문제 키워드로 나왔어요. 그럼 이 고혈당증을 보이는 학생들의 특성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죠? 혈중 포도당의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고혈당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 학생들에게는 대처 방안으로 우리가 교사가 지도해 줘야 되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고혈당증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에요.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스스로 인슐린을 투약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줘야 되겠죠. 환경 구성도 해줘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런 지도가 인슐린 투약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관찰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또 나왔던 거는 이제 저혈당증이었었어요. 그럼 이 저혈당이라고 하는 것은 혈당이 정상 수치보다 낮게 나타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도 대처 방안을 선생님들이 써주신다고 한다면 자, 여기에서는 무엇을 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당이 포함된 음식을 이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당이 포함된 음식, 이게 기출로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어떤 음식들 주면 돼요? 주스나 그 다음에 당이 포함된 음식을 제공해 준다거나 그 다음에 뭐 사탕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설탕 등의 당이 포함되어져 있는 음식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당이 포함된 음식은 저혈당증 학생들이 포함된 학급이라면 항상 구비가 될 수 있어야 하고 수업 중이라 하더라도 이 학생들이 이런 당이 포함되어져 있는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교사가 지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대처 방안들까지 선생님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은 박 교사와 김 교사가 학생 A를 위해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특수교육법에 대해서 쓰는 건데요. 밑줄 친 기억에 대한 병명을 쓰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밑줄 친 니은을 실시하는 주체와 적용 대상을 써라라는 겁니다. 자, 먼저 기억을 보시면 숨 쉴 때 들어오는 여러 가지 자극 물질에 대해서 기관지가 과민,
기관지가 과민 반응을 보이게 돼서 기관지와 기도 점막에 염증을 발병시키는 질병을 발생하게 됐다. 자,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아마 선생님들이 소아천식으로 잘 찾아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소아천식 학생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중재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이 밑에 들어가 있죠. 교실 환경. 그래서 교실 환경을 이 소아천식 학생이 포함되어져 있는 학급이라면 교실 환경에 대한 평가를 선생님들이 실시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환경인지 아니면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져 있는 환경인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평가를 해주셔야 자극을 줄이는 환경과 그 다음에 응급상황실 연계할 수 있는 대처 계획까지 선생님이 수립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소아천식에 관련되어져 있는 중재로 선생님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 학생에게는 지도할 때 주의할 점이 많은데 흡입기나 의료용 분무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도 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흡입기나 의료용 분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선생님들이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1000명을 동반한 발작적인 기침, 호흡곤란, 그 다음에 마른 기침과 흉부 압박감, 심할 때는 청색증도 함께 나온다라고 하는 것까지. 그리고 심한 피로와 불안 증세들이 나타나게 돼서 학교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제 학습에 대한 결손도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로 우리가 선정 배치되는 절차를 안내했을 때 순회교육 또는 원격 수업을 받을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특수교육법에서 우리가 순회교육 또는 원격 수업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장단기 결석에 불가피한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선생님들이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에서 또 요구한 건 뭐였었어요? 이런 학생들에 대한 주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는 제공하는 주체는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라고 하는 것으로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집에 가시면 제 25조 순회 교육에 관련돼서 순회 교육에 관련되어져서 선생님들이 쫙 정리를 해 놓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법에서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순회 교육에 관련돼서 그리고 또는 순회 교육 또는 원격 수업에 관련돼서. 그래서 순회 교육에 관련돼서는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경우에 대한 내용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단기 결석에 관련돼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해 주는 건 뭐죠? 이동이나 운동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운동 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해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순회 교육에 관련돼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제 1항과 제 3항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순회 교육 또는 원격 수업에 관련돼서는 제 2항 장단기 결석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아마 선생님들이 법총론은 통문장으로 아마 암기를 하고 계실 텐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부분 쪼개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이런 것들 확인만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덧붙여서 시행령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들어가시게 된다면 순회 교육에 대한 수업 일수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4번 문제는 이제 정서 행동과 관련되어져 있는 문제와 그 다음에 행동 수정 문제가 결합이 됐어요. 정서 행동과 그 다음에 행동 수정. 자, 박 교사하고 김 교사의 말을 좀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위에 네 번째 줄까지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냐면 이 학생 A가 나타나고 있는 문제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 함께 살고 있는데 학생 A는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도 반 친구들이나 어른들에게 언어 및 신체적 폭력을 심하게 행사한다 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아버지가 이러한 학생 A의 모습을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방임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는
학생 A의 이런 문제 행동에 대해서 방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술에 취하면 가족들에게 언어 및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특성도 나타나게 돼요. 행동 특성도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또 방임과 신체적인 학대로 심각한 품행 문제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결론까지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아버지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방임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신체적인 학대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정서행동장애 이론적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면, 그렇죠, 생태학적 모델이 되겠죠. 자, 환경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문제 행동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있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는 또 하나 최 교사가 A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차별 강화의 기법의 장점을 써라라는 문제예요. 장점을 써야 되는데 다른 유형의 차별 강화와 비교를 해서 그 장점을 써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김 교사는 학생 A가 역류하게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받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잘 지내고 있을 때보다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선생님에게 관심을 더 받는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행동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 행동을 하는 행동의 기능을 우리가 여기에서 파악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학생을 왜 이런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교사에게, 그렇죠, 관심을 끌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최 교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학생 A가 원하는 사물을 얻고자 하는 표적 행동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키워드가 세 번째 줄에 있네요. 사회적으로 적절한 대체 형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표적 행동에 대해서는 학생이 주세요라는 요구하기 형태를 하도록 지도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최 교사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차별 강화에 대한 거죠? 그렇죠. 대체 행동 차별 강화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이 대체 행동 차별 강화하고 이제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I에 대해서 세 가지를 비교를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저빈도, 그 다음에 다른 행동, 그 다음에 상반 행동. 그러면 이 대체 행동 차별 강화하고 다른 차별 강화들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제일 첫 번째가 바람직한 행동은 증가시키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감소시키는 무슨 효과? 이중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장점으로 선생님들이 보일 수 있겠죠. 이중 효과가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다른 차별 강화에 비해서 이 DRA라고 하는 대체 행동 차별 강화는 구체적이고 적절한 행동을 강화한다라는 점. 이것이 또 다른 차별 강화의 또 차이점으로 선생님들이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체 행동 차별 강화하고 다른 차별 강화의 유형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가장 쉽게 선생님들이 외울 수 있는 게 이중 효과, 그리고 구체적이고 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강화를 준다라는 것 두 번째 장점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출제 근거가 되는 페이지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성분 교수님 책 204페이지를 선생님들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대표 답안지 4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잘 쓰셨어요. 잘 쓰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다른 유형의 차별 강화의 경우에는 바람직한 행동을 가르쳐주지 않아 행동의 진공 상태로 다른 문제 행동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에 대체 행동 차별 강화는 문제 행동 대신 바람직한 행동을 가르쳐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다른 유형의 차별 강화의 경우라고 하는 것으로 쓰셨으면은 그 세 가지를 통틀어서 쓸 수 있는 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선생님 쓰신 건 뭐죠? 바람직한 행동을 가르쳐주지 않아서 행동의 진공 상태로 다른 문제의 행동의 발생률을 증가시킨다, 발생시킬 수 있다. 이거는 무슨 차별 강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른 행동 차별 강화에 관련되어져 있는 것만 지금 작성을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대체 행동 차별 강화는 문제 행동 대신에 바람직한 행동을 가져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됐다라고 이제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거는 이제 잘 쓰시기는 했는데 제가 이제 좀 원했던 건 뭐냐면 여기에서 제가 써드린 것처럼 차라리 이중 효과 쪽으로 쓰셨으면 훨씬 더 답안이 깔끔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차별 강화의 유형들을 모두 포괄해서 답안을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 DRO하고 DRA를 비교해서 작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맞게 채점은 했지만 첫 번째로 채점이 될 때는요. 이 세 가지의 그 차별 강화를 통틀어서 설명을 해야지만 모두 정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는 이제 청각장애에 청각장애와 관련되어져 있는 전체적인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수능 청력 검사의 기도 검사 결과 오른쪽 귀는 45dB, 왼쪽 귀는 90dB 정도의 기도 검사 결과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오른쪽 귀의 기도와 왼쪽 귀의 기도의 차이가 지금 몇 데시벨 정도 차이가 나고 있죠? 45dB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력도를 해석할 때도 이렇게 이감 감쇄의 양보다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무엇을 실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반대 청취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차폐를 선생님들이 실시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중추 청각 처리 장애는 없다라고 하는 특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대화 한번 보시기 전에 아마 선생님들 자료에는 이렇게 기억이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은 삭제가 되어져 있을 거예요. 자, 두 검사의 차이가 10dB 내로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선배 교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수능 청력 검사하고 어음인지 역치 결과를 비교해 봤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10dB 내로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검사, 두 검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 그렇죠. 수능 청력 검사의 신뢰성이 있다.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15dB 이상 이게 차이가 나게 된다면 무엇을 의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었죠. 위난청을 의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10dB 이상 차이가 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수능 청력 검사를 우리가 재검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10dB 이상 차이가 났을 때 그리고 15dB 이상 차이가 났을 때에 대한 각각의 대처 방안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나의 밑줄친 니은의 실시 이유를 가의 학생 K의 특성에 근거하여 설명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양이간 감쇄 원리를 이용하여 설명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답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가 뭐예요? 양이간 감쇄값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 줘야 돼요. 자, 니은을 실시하는 이유라고 했네요. 자, 니은을 위로 올라가시면 차폐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른쪽 귀하고 왼쪽 귀의 기도의 청력 차이가 양이간 감쇄값 이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던지 아니면 양쪽 귀의 청력 차이가 양이간 감쇄값 40dB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라고 쓰시던지 이렇게 해서 이 양이간 감쇄라고 하는 말을 반드시 그 답안에서 활용하셔서 써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한번 볼게요. 자, 나의 밑줄친 디귿의 장점을 가의 학생 K의 특성에 근거해서 써라 라고 했거든요. 디귿은 크로스 보청기예요. 크로스 보청기도 선생님들 기출에 나왔었던 제재이기 때문에 답으로 쓰는 것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역으로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크로스 보청기를 주고 왜 써야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크로스 보청기의
유형에 관련돼서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추가적으로 선생님들이 인출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외부 크로스 보청기하고 그 다음에 내부 크로스 보청기. 그래서 외부 크로스 보청기에는 단일 크로스 보청기하고 바이 크로스 보청기가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스테레오까지. 근데 스테레오보다는 단일과 바이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좋은 쪽기의 청력 정도를 선생님들이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을 적용해야 되는 이유. 자, 이 학생은 지금 편측성 난청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편측성 난청이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크로스 보청기를 적용하는 원리 자체는 뭐 때문이었죠? 두형 효과의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적용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쁜 쪽기에 우리가 검사함을 제공해 주어서 어디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좋은 쪽기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보청기의 원리가 바로 크로스 보청기인데 소리에 발생하는 방향에 관계없이 청력이 좋은 쪽기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장점이에요. 어디에서 발생하는 방향에는 상관없이 나쁜 쪽기로 들어준 걸 집음해서 우리가 좋은 쪽기로 들어주는 그 원리를 적용해서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또는 두 번째, 나쁜 쪽기에 입력되는 소리에 대해서 두형 효과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필상 교수님 책에 들어가 있는 그 크로스 보청기를 그에 대한 장점을 물어보는 문제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자, 네 번째. 나의 미준의 리을에 근거해서 발화 수정 전략의 목적을 서술하고 발화 수정 전략의 유형을 써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발화 수정 전략에 대한 내용으로 리을을 보니까 지난번에 학생 K와 대화할 때 제가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학생 K가 스스로 수정해서 발화를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 학생 K는 청각장애 학생이죠. 그러니까 발화를 하는 사람은 지금 화자는 누가 되는 거고 청각장애 학생이 되는 거고 청자는 건청인이 되는 거죠. 근데 학생 K가 대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수정해서 발화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목적으로 쓰신다라고 한다면 매우 불분명한 발음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했을 때 청각장애 아동 스스로가 수정 전략을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요 말이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청각장애 아동 스스로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목적을 위해서 발화 수정 전략을 사용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밑줄 친 미음, 정리 내용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략 한번 볼까요? 오늘 영화 다 매진이래 라고 했더니 뭐라고? 오늘 영화는 자리가 없대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무슨 전략이다? 수정 전략에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에서 선생님들 그 6번 문제 들어가시기 전에요. 그 대표 답안지를 보시면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의사소통 그 발화 수정 전략의 목적을 이 선생님이 쓰셨는데 의사소통이 단절되었을 때 메시지를 수정하거나 변경하여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쓰셨거든요. 이거 잘 쓰셨어요. 잘 쓰셨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만 더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스스로, 청각장애 학생 스스로 메시지를 수정하거나 변경해서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목적이 있다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는 지적장애와 관련되어져 있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장애와 그 다음에 의사소통을 연결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점.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을 결정하고 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교수 원리로 나의 미쳐진 기억에 해당하는 가정을 써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육과정을 결정하고 운영한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을 결정하고 운영하는 기본 전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기본 전제에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뭐였었죠?
연령에 적절한 교육 과정을 적용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교수 목표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 뭐 있었죠? 궁극적 기능성의 기준이라고 해서 키워드가 최소 제한 환경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와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교수 전략으로 들어가 있는 두 가지 뭐 있었죠? 최소 위험 가정의 기준과 그 다음에 영수준 추측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육 과정을 적용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것 자기 결정에 대한 내용까지 들어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밑줄 친 기억에서 이야기하는 이 5가지 고려사항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한번 볼게요. 자, 교사는 결정적인 자료가 없는 한 학생을 수업 활동에 배제하지 않고 교육적 지원을 계속해야 된다. 그 결정이 최소한의 위험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전제예요. 자, 무슨 전제죠? 최소 위험 가정의 기준으로 선생님들이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밑줄 친 니은에 해당하는 기술을 쓰고, 두 번째, 밑줄 친 디귿에서 해당한 3단계에 해당하는 성취할 학생의 과제 진술문을 써라. 시험 문제에서 과제 진술문이라고도 물어볼 수 있고요. 또는 뭐라고도 물어볼 수 있냐면 자기 진술문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니은에 해당하는 기술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기결정 교수학습 모델을 적용하겠다라고 해서 두 번째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자기결정을 지도하는 교수 모형이 적용이 되어져 있네요. 자기결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자기결정을 지도하는 모델들이 들어가 있기는 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알고 계신 기능적 모델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기능적 모델에서 위마이어가 이야기했었던 특성 4가지가 여기에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모델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학습 모델에 대해서는 3가지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죠. 자, 첫 번째 단계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교수학습 모델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에 대한 자기 진술문은 뭐가 있죠?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고 진술문이 들어가져 있고, 자, 두 번째는요. 실행 단계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자기 진술문, 과제 진술문은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나의 계획은 무엇인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목표나 계획의 수정으로 들어가 있게 되죠. 자, 수정, 조정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자기 진술문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3단계에 해당하는 단계에 따른 자기 진술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니은 한번 볼게요. 자기결정 행동의 구성 요소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 있죠. 선택하기, 문제 해결 훈련부터 시작을 해서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자기 옹호 및 리더십까지 내용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구성 요소 중에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과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지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들어가 있게 되거든요. 자,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이다. 자, 여기에서는 단서가 조금 부족하기는 한데 사실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이런 과정들은요. 자기 옹호를 하기 위한 자신의 생각이나 그 다음에 자신의 입장을 설득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설득한다라고 한다면 자기 옹호로 선생님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자기 옹호에 대해서는 선생님들 2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위 구성 요소로서 4가지로 들어가 있는 것이 개인, 독립적으로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이냐 아니면 집단으로 들어가는 구성 요소들이냐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개인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 자기 옹호 기술 3가지는 선생님들 뭐라고 쓰시면 되죠? 자기 옹호에 관련된 3가지 기술은 자신에 대해서 알기, 권리에 대해서 알기, 의사결정 이렇게 3가지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집단과 관련되어져 있는 자기 옹호 기술이라고 한다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4가지에 관련된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나의 미주친 리을을 분석할 때 분석해야 되는 행동 세 가지에 근거해서 미주친 미음을 분석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주친 리을을 한번 선생님들이 보시면은요 화용론의 대화 기능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될 때 가장 가능성이 제가 제일 높은 부분이 어디라고 했죠? 물론 의미론도 중요하고 구문론도 중요하지만 화용론에 관련된 대화 기능 7가지는 큰 타이틀 정도는 외우고 들어가셔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리을을 분석할 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부분은 김영태 교수님 책에서 크게 3가지로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선생님들 가지고 계신 해설지 2페이지를 넘겨보시면 대화 기능 분석 방법 3가지가 들어가 있게 되거든요. 자,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냐, 의사소통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의사소통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상호적인 행동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주체에 뭐가 있어야 된다?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줄에 보시면 상호작용에 나타나는 행동을 우리가 의사소통 행동으로 보겠다. 거기에 하위에 들어가는 행동 3가지가 뭐가 있어요? 신체적으로 근접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행동, 몸짓이나 발성 또는 말로 접근이 일어나는 경우, 엄마의 의사소통 의도가 있은 후 아동이 3초 이내에 응시 또는 반응하는 경우.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행동들을 이렇게 3가지로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미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미음은 공을 보고 가리키는 무슨 언어가 나타나고 있어요? 몸짓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점에 있는 몸짓이나 발성 또는 말로 접근이 일어나는 경우 이걸로 답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화 기능을 분석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자신이 생각 또는 느낌을 표현하면 그거 좋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거 좋아,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면 그거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관적 진술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그 해설지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요. 대화 기능을 분석하는 방법에서 대화의 기능 7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크게. 요구부터 발전된 표현까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도 같이 볼게요. 의사소통 의도의 산출 형태는 몸짓이나 발성이 동반된 형태 또는 말 형태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라고 하는 것까지 들어가 있죠. 이렇게 정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에 해당하는 것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할게요.